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성 PD입니다.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이 나라의 근본은 헌법입니다. 그 헌법에 등장하는 혁명이라는 단어가 붙는 날짜, 바로 오늘 4월 19일입니다. 대선 후보들도 앞다퉈 4.19의 의미와 계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그 의미가 실제로 지향했던 국민들의 평화롭고 윤택한 삶에는 얼마나 닿아 있는지, 가까운지 의문입니다. 오르는 성장률에 비해 내려가는 취업률, 일자리 대책,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점검합니다.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경제수사대, 오늘은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특징과 예방법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첫 번째 생생 인터뷰에서는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방한 이후 안보와 경제의 모호한 거래에 대한 이야기, 의문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미 동맹과 대북 공조 확인했지만 돌아가는 길은 FTA의 변화를 언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2017년 4월 19일 수요일, 나무가 푸르릅니다. 민주주의의 나무도 푸르러질 수 있었던 오늘, 김우성의 생생경제, 애청자 여러분께 문을 엽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네, 첫 번째 생생 인터뷰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 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이 이번에 방한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하셨다시피 안보 이야기 집중했었죠. 한미 안보, 또 한미의 동맹, 이런 것들을 재확인했는데 돌아가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리폼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리폼의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이냐의 논란도 분분하지만 이게 개정이 되었든 개선이 되었든 혹은 급변이 되었든 우리 정부의 대책이라든지 일관된 정책은 있을까, 또 궁금한 면이 있습니다. 한미 FTA, 계속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이 미국의 요구와 변화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또 길을 찾아봐야 할까요?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양희 교수 전화로 연결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 펜스 부통령 방한하고 나서 황교안 권한대행과 공동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예. 이 안보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끄덕끄덕 할 만한 얘기를 내놨는데 돌아가면서 FTA를 언급했거든요. 리폼이라는 단어를 써서 지금 여러 기사가 생산되고 있는데 이게 안보 비용 청구서다, 지금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다분히 국내 정치를 의식한 좀 정치적인 레토릭의 측면도 있다라고 보는 게, 일단 한미 FTA를 하면서 한국만 이득을 봤다라는 미국 측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일단 상품 무역 수지만 보더라도 물론 미국의 대한 무역 수지가 큰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 작년 6월에 스스로 미국의 무역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은 네.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만약 한미 FTA가 없었다면은 440억 달러나 됐을 텐데 네. 그나마 한미 FTA 덕분에 283억 달러 네.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한 그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대한 서비스 수지는 흑자입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한미 FTA 체결 당시 미국의 개방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한국이 법령을 무려 66개나 네. 법률만 따지더라도 24개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한국에서 미국 기업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네. 사실상 미국이 요즘에 계속 불공정 무역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불공정 무역인지 얘기를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한국이 고칠 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더 분명히 우리 정부가 얘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뭐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레임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을 만큼 정치적 혼란이 있는데 자꾸 이런 방식의 이야기, 화제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있는데요. 일단 좀 뭐 이 영어 시간은 아닙니다만 reform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흔히 일상적으로 저희 청취자분들은 뭐 옷을 리폼해서 입는다, 뭐 여러 가지 낡은 것들을 새롭게 리폼한다, 이렇게 쓰시는데 이게 개정이냐 개선이냐 통상 쓰는 말이냐, 굉장히 지금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의도적으로 애매모호하게 리폼이라는 표현을 썼을 수도 있고 네. 또 하나는 사실 그 분야의 어떤 전문 용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쓰는 리폼이라는 용어를 썼을 수도 있는데 네. 엄밀하게 어떤 통상 쪽에서는 리폼이라는 용어보다는 개정이냐 아니냐, 어멘드먼트
라는 용어를 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네네. 협정문 안에도 들어있는 거라서 24조 2항의 24.2조에 보면은 개정 협상에 관련된 조문이 있습니다. 네. 양 당사국이 협정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하면은 이걸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대충 한 5년 정도 지나면은 FTA 하고 나서 개정 협상을 하는 게 관례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으로 접근한다면 미국의 요구가 상당히 무리가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 근데 리폼이라는 얘기는 좀 엄밀하게는 쓰지 않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정 협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재협상이라는 영어 renegotiation이라는 단어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일단은 논란을 던져놓은 측면에서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의도에 대한 좀 방어도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일단 나중에 향후 이런 식의 어떤 말들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렇게 좀 문제화할 일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이런 정부 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정부로서는 최악의 사태를 까지도 감안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네. 좀 저도 조심스럽긴 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한미 FTA 체결 이후에 양국의 그 위원회에서 끊임없이 양국의 어떤 애로사항에 대해서 논의하고 해소하는 쪽으로 해왔기 때문에 네. 사실상 크게 대대적으로 고쳐보자라고 했을 때 고칠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상 고칠 건 예. 그렇게 있지 않다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보시는군요. 그 무역장벽 보고서에서도 스스로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그동안 지적권 보호라든가 규제의 투명성 강화라든가 비관세 장벽 제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라고 해놓고서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한국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 행위가 많기 때문에 고치겠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이유가 못하는 측면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내 정치를 의식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다라고 하면서 걸면 걸리는 거라서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301조를 동원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방어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감안해서 대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미국 정부를 대표하는 보고서 내용도 그렇고 뜯어보면은 사실 미국이 주장하는 바에 대한 실체가 모호한데 지금 사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에게 이렇게 관계가 좋은데 우리가 당신들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냐. 엄연히 봐도 이게 약간 거래 측면이 보이는데 역시 한국의 안보 상황과 FTA 좀 거래 같은 의미로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부분도 적잖이 작용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드 배치에서 한국의 이제 어떤 대선을 앞두고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좀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태클을 걸어놓고 사드 배치가 되면은 일종의 어떤 딜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시비는 그다지 안 할 수도 있는 여지도 있다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이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는 사실 한국도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게 지켜볼 문제인데요. 그 부분인데요. 한국이 환율 조작국을 한다면은 네네. 원화 가치가 절하가 돼야 되는데 요거 좀 최근 추세는 다르죠. 그렇지도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도 미국이 명백하게 환율 조작국이다라는 얘기를 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경상수지 흑자 정도만 갖고 얘기를 하기는 또 모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작정하고 걸려고 하면은 네네. 201조라든가 301조 등을 동원해서 한국에 대한 어떤 무역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측면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301조 얘기도 저희가 지난번에도 다뤘고 또 철강에 대한 반덤핑 문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힘센 나라가 나는 손해 안 볼래 하고 바꾸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협상을 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예. 일단 미국 쪽에서 요구하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고 그래서 네.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논리를 갖고 뭐가 불공정 무역인지 구체적인 근거를 갖고 얘기해달라. 그럼 우리가 시정하겠다라는 쪽으로 좀 나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교수님께서 앞서 이미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으로 뜯어봤을 때 미국이 크게 불리하거나 손해봤다라는 부분도 애매한데 일단은 서비스 시장 개방이 쟁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다루었던 자동차나 철강 얘기 말고도 이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서비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 서비스 수지는 흑자입니다. 흑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서비스 강국이고 네네. 서비스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건드릴 만한 것들은 법률 서비스
쪽에서 3단계 자유화가 지난 3월 15일 이후로 이제 완료됐습니다. 네. 근데 미국 쪽에서 계속 요구하는 게 자국의 어떤 로펌이 법무법인을 세우려고 할 때 아직까지는 49% 이상은 지분을 갖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한국에 들어오는 게 별로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요구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부분은 사실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률 다 고쳐가면서 서비스시장 개방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네. 자, 뭐 지금 뚜껑을 열어봐도 이미 미국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의 논리도 부족하고 그렇다면 결국은 교수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을 정부라든지 당국자들이 좀 잘 준비해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대미 무역 수지 흑자와 적자에 관련된 부분 또 개방에 대한 어떤 법률 완화 부분 이런 부분들 다시 미국한테 설득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우리가 좀 논리적으로 불공정 무역을 하지 않았고 한미 FTA가 일방적으로 한국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좀 적극 좀 어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만 하더라도 사실 한국에서 미국 자동차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강력히 좀 수치로 제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가령 전체 수입차 중에서 미국산 비중이 2011년에는 12% 정도였는데 이게 2016년에는 거의 20% 정도로 육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더 많이 강조할 필요가 있고 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무리하게 불공정 무역국으로 지정하고 보복을 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트럼프를 찍은 미국 여론에 대한 어떤 부담감 때문에 내미는 안보비용 청구서 줄 게 없다라고 정부가 잘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구대학교 경제학과 김양희 교수였습니다.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함께 느끼는 우리 경제 공감 사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감하고 싶고요. 내가 느끼는 경제 이야기, 내가 느끼는 경제 이슈에 대한 생각, 또 필요한 말들, 여러 가지 생각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45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경제 공감 사전은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이 자리라는 건 장소, 공간의 개념이죠. 사람이 설 자리, 누울 자리라고 얘기할 때처럼 일자리는 공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공간은 한 사람이 충분히 설 수 있을 그런 자리겠죠. 이 생계를 꾸려나갈 수 있는 직업을 일자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경제 성장률이 올라가면 기업의 투자가 늘고 공장을 많이 짓고 생산을 많이 하면 역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일자리가 늘어나야 되는데 지금 한동안 최근에 우리 경제는 성장률이 늘어도 일자리가 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2.4%에서 2.6%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죠. 물론 기업 입장에서는 불안하니까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제 상황이 급변하니까 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람이 없어서 혹은 이 사회 구조가 무너져서 기업만 살아남을 수는 없는 상황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해법과 가이드, 정부 혹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해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논쟁이 뜨겁고 가장 뜨거운 공약 이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자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일자리는 어떻습니까? 네, 생생경제 1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캠페인 2개 듣고 경제 톱뉴스 시작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경제 소식. 경제 톱 뉴스. 네, 이 시각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생생경제에서도 말씀드린 적 많습니다. 더 이상 1,000만 서울 시민이 아니다. 왜냐하면 1,000만 명이 안 되기 때문인데요. 인구 순진출 수도권이 심각합니다. 관련 뉴스 준비해드렸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에 또 계속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제 동전뿐만 아니라 지폐 없는 사회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번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선 시즌입니다. 선거 펀드가 뜨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각 주요 경제 톱뉴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수도권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네요. 네, 오늘 통계청이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를 내놨거든요. 네. 이 자료를 보니까 수도권 인구가 5년 전에 비해서 16만 3천 명 줄었습니다.
들어온 인구보다 나간 인구가 더 많았다는 건데요. 이 조사는 1970년에 처음 시작됐는데 이렇게 수도권 인구가 순유출된 건 처음입니다. 경기도와 인천으로는 40만 8천 명이 순유입됐는데요. 서울에서 이보다 많은 57만 1,000명이 순유출되면서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순유출을 기록한 겁니다. 지금 뭐 서울이 워낙 집값, 전셋값 이렇게 비싸니까 서울에서 못 버티고 이사가는 경우들 많은데요. 과거에는 이 서울에서 인구가 빠져나가도 대충 이 수도권에서 좀 흡수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뭐 세종 신도시라든가 지방 여러 곳의 혁신도시 뭐 이렇게 건설되면서 경기도 이남 지역으로 이동하는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나 충남 보면 각각 9만 명 이상씩 순이입이 됐거든요. 네. 이렇게 서울을 벗어나서 외곽으로 흩어지면서 통학에 걸리는 시간도 좀 길어졌습니다. 통근 통학 평균 소요 시간을 보니까 30.9분이었는데요. 이 5년 전보다는 1.7분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또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사람들이 전국에 47만 5천 명이었는데요. 네. 이분들은 왕복으로 걸으니까 거의 뭐 하루 4시간 이상을 길에다 허비하는 셈인 겁니다. 뭐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평균 통근 시간이 41분으로 가장 길었고요. 네. 통학 시간은 인천이 38분으로 제일 길었습니다. 예. 국가 균형 발전, 비싼 집값 때문에 이루어지는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제약을 가진 분들, 좀 불편함을 겪는 분들이 300만 명이나 된다. 이것도 놀라운 소식이네요. 네, 뭐 같은 통계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요. 뭐 시각, 청각, 언어 장애나 뭐 뇌졸중 그리고 또 뭐 육체적인 제약이나 지적 장애, 뭐 정신적인 제약이 있는 이들을 활동 제약 인구라고 하는데요. 네. 5세 이상 인구들 중에서 이런 활동 제약 인구를 보니까 340만 명으로 7.2%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여성이 201만 4천 명으로 남성보다 63만여 명 많았고요. 연령별대로 보면 나이가 많을수록 비중이 높았습니다. 70세 이상에서 활동 제약 인구가 173만여 명, 그래서 전체의 39%를 차지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배우기나 뭐 기억하기, 그리고 옷 입기, 취업하기, 뭐 이런 것들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 제약 인구로 분류를 하는데요. 네. 이런 분들은 206만 3천 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전체의 4.4%를 기록했는데요. 70세 이상이 119만 6천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일단 뭐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면서 뭐 이렇게 활동 제약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인구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함께 더불어갈 수 있는 방법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동전 없는 사회가 성큼 다가왔다고요, 이제? 네, 한국은행이 오는 20일부터 동전 없는 사회 시범 사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 100원, 200원 이렇게 잔돈 거슬러 받아야 될 때 이걸 동전으로 안 받고 뭐 교통카드라든가 신용카드의 이 카드로 적립을 받는 식인 겁니다. 네. 일단 시범 사업은 뭐 CU, 뭐 세븐일레븐, 위드미, 이마트, 롯데마트 뭐 이런 5개 유통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편의점이나 백화점, 슈퍼마켓 총 23,050곳에서 실시가 됐는데요. 네. 이곳에서 물건 사고 남은 동전은 뭐 티머니라든가 뭐 캐시비, 신한카드, 하나카드, 뭐 롯데 멤버스, 뭐 네이버, 신세계 INC 뭐 이런 곳의 카드에 적립하게 됩니다. 적립한 금액이 일정 이상 쌓이면 현금 자동 유출금기에서 현금으로 뽑을 수도 있거든요. 네. 이렇게 사실 동전 없는 사회를 추진하는 거는 요새 뭐 지폐나 동전 가지고 다니는 분들 별로 없잖아요. 맞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카드에 적립해 주는 게 훨씬 편하긴 합니다.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도 보면 거스름돈용으로 동전을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되니까 또 편하고요. 그리고 매년 이 동전 제조에 사용하는 금액이 600억 원가량 들어간다고 네. 합니다. 일단 이 비용도 좀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일단 작년 1월에 하느니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구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제 이번에 시범 사업을 시작하게 되는 건데요. 앞으로 대상 업종을 넓히고 뭐 계좌로 바로 입금해주는 방식 뭐 이런 것들도 좀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대중교통만 봐도 현금 쓰시는 분들 아주 적기 때문에 가능성 있어 보이긴 한데 좀 걱정거리도 많을 것 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동전이 꼭 필요한 업종도 있잖아요. 네. 뭐 자판기라든가 코인 노래방, 뭐 세차장, 뭐 셀프 빨래방, 뭐 이런 데 보면 이제 동전을 기계에 넣어야 움직이는데 네. 카드에 적립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노점상이라든가 재래시장도 좀 걱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지만 이제 한국은행은 동전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급적 동전을 쓰는 횟수를 줄이자 뭐 이런 취지라서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모바일이나 선불카드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이 노년층 같은 경우는 또 쉽지 않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이제 계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동전이 없어지게 되면 물건 가격이 천 원 단위로 집정이 돼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사실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오히려 선불카드 사용하면 물건값을 10원 단위로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뭐 이게 한은의 설명입니다. 예, 전자화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선인데 요즘 뭐 예의주시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선거 펀드가 뜬다.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네,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죠. 문재인 캠프가 이제 네. 19대 대통령 선거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2017 문재인 펀드를 선보였는데요. 네. 뭐 1시간 만에 목표했던 100억 원을 다 모집했다고 합니다. 네네. 뭐 그야말로 완판 냈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이 펀드로 조성된 선거 자금은 선거 후에 70일 이내에 국고에서 선거 비용을 부담받아서 오는 7월 19일에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투자자들에게 상환하게 되는데요. 네. 이자율은 연 3.6%입니다. 이게 16개 시중은행의 일반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네. 일단 뭐 시중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인 거죠. 다만 이 득표율이 15% 이상이어야 국고보조금으로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요. 득표율이 만약에 10에서 15% 사이면 선거 비용을 절반만 보전받게 되고요. 10% 미만이면 전혀 보전받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15% 미만이면 뭐 원금 손실 우려도 좀 있긴 한데요. 일단 펀드 모금이 시작이 되자마자 접속이 폭주해서 사이트가 한데 마비가 되기도 했다는데 저금리에 이 정도 금리면 상당히 쏠쏠한 데다가 일단 지금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지지율이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낯설긴 한데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톱 뉴스는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오늘 이 수도권 인구 순유출을 들 수 있을 텐데요. 뭐 서울에서 인근 수도권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지방으로 인구가 이동하는 양상입니다. 네. 서울에서 인구와 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현상을 좀 해소하고 균형 발전 위해서 뭐 세종시로 정부청사 옮기고 각 지방에 혁신도시 만들어서 공기업 이전시키고 뭐 이랬던 건데 뭐 어느 정도 이제 과밀 해소 효과는 나타나고 있는 듯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세종시 공무원들 얘기 들어보면 서울 출장 오가면서 뭐 비용 시간 훨씬 많이 든다고 하고요. 또 이전 앞두고 있는 공기업들 이제 이직하는 사례들도 좀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면에 이제 생겨나고 있는 문제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뉴스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데일리 권소연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경제를 들여다보는 시원한 창. YTN 라디오 김우성의 생생경제 생생 인터뷰. 두 번째 생생 인터뷰 이어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죠. 주변에서 마음 조용히 정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 때문에 이분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잘 안 보입니다. 당장 시급한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생생경제에서 어제도 그렇고요. 계속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방송 중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경제 수출 호조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을 비롯해 여러 기관들이 올리고 있는데 그 의미 성장률만큼의 일자리가 늘어야 된다라는 뜻일 텐데요. 주요 기업을 비롯해서 일자리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질 낮은 일자리를 피하기 위해서 계속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떤 해법들 좀 제안해야 할까요?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취업이 안 되는 게 경제 상황이 좀 어려워서다 이렇게 많이 들었거든요. 개인의 능력이나 뭐 이런 것들 탓이 아니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성장률도 소폭이지만 상향 조정하고 있고 환경 좋아진다라고 하는데 기업들은 일자리를 줄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예, 다행스럽게 경기가 다시 좀 살아나는 그런 조짐을 보이긴 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당장의 경기 상황뿐만 아니라 네. 미래가 어떻게 될지가 또 같이 고려가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경기 상황도 상황이지만 사실 우리 사회에서 일자리 문제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그동안에 그 경제 성장이 되더라도 내지는 기업이 투자하더라도 네. 일자리가 그리 늘어나지 않는 말 그대로 일자리 없는 성장이거나 일자리 없는 투자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경기가 좀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기업들이 오히려 지난 3년 동안에 계속 일자리를 좀 줄이는 그리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관망하거나 아니면 좀 투자하더라도 사람을 필요하지 않는 투자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 현재 같은 일자리 문제는 계속 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의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대학 졸업자들의 노동시장의 진출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높은데 네. 그들이 갈 만한 좋은 일자리, 특히 지금 말씀 나온 그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0년대 현재까지 계속 일자리를 크게 늘리지 않고 줄이거나 네. 아니면 그 대졸자로 갈 수 있는 또 다른 좋은 전문직 일자리들이 그리 늘어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나타나는 일자리 문제는 특히 대졸 청년들한테 가장 심각하게 나타나는 걸로 지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참, 저희도 얘기 드리지만, 기업들의 저축, 기업들의 유보금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가계는 계속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인데, 비슷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예. 고용 없는 성장,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좀 더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래에 대한 준비라든지 불안에 따른 이제 기업들의 몸살이기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회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자리 문제를 너무 외면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은 우선은 고용 없는 성장이 어떤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네. 얘기는 과거에 우리가 경공업이라든가 중화학 부분으로 우리 경제 성장이 크게 일어날 그 시대만 하더라도 네네. 기업들이 투자하거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이 일정하게 오르게 되면은 그러면 그 취업 유발이든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좀 고용을 많이 늘리는 경제 시스템이었던 것인데 네. 지금은 우리 사회가 좀 경제가 고도화되고 그리고 투자하더라도 그것이 일자리로 크게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기계라든가 기술로 기술 집약적인 형태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제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네네. 이 경제의 어떤 우리 이 흐름이 일자리 크게 늘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리 경제 성장의 현재 단계에서 비롯되는 문제가 있고요. 네. 다른 한편으로는 그 90년대 말서부터 2000년대 이 일자리 문제가 사실 좋은 일자리 문제가 사실 핵심인데요. 네네. 특히 이 대기업 부분에서는 그 이런 경제의 수준도 수준이지만은 그 기업들이 굉장히 일자리를 늘리는데 인색하거나 네. 오히려 좋은 일자리를 그 외주, 비정규직으로 대체하는 그런 식의 인력 관리 형태로 바뀌다 보니까 그러면서 그 같은 기간에는 대학에서 사회로 진출하는 그 신진 인재들의 공급량은 크게 늘고 하는 그런 미스매치 현상이 아주 고착화되는 식의 얘기가 되는 건데요. 그런 기업들이 노무 관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문제를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네. 이런 문제가 우리 사회에 크게 대두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자리, 특히 청년 일자리 대책을 이러저러하게 문제가 된다 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긴 했는데 그 해법이 제대로 그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일자리 문제가 개선되기보다는 더 갈수록 악화되는 우리 현실을 보게 되는 것처럼 정부도 이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그 책임을 좀 면하기 힘든 그동안에 좀 그리 잘된 정책이 많지 않았다라고 지적이 될 수 있겠죠. 네, 기업과 정부 모두 이렇게 구조가 변하는 데 있어서 손 놓고 있었다라는 측면은 아무리 노동 집약에서 기술 집약 사회로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해도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예. 대선 후보들이 계속 공약 내세우고 있는데요. 교수님께서 앞부분에서 한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구조적인 문제, 이 구조가 지금 애초에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으로 악화되고 있는 문제는 놔두고 자꾸 이제 새롭게 일자리를 늘리겠다. 숫자가 예. 더 늘어났다. 좀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늘어나도 이렇게 지속될까에 대한 의문도 전문가들도 제시하고 있고요. 어떻게 총평하시겠습니까? 일단은 아마 여러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문제를 든다면 일자리 문제를 꼽지 않을 수가 없다 보니까 네. 주요 대통령 후보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내세우는 공약이 아마 일자리 공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부터 안철수 그리고 다른 주요 새 후보까지 네네. 여러 일자리 정책에 대한 해법을 내놓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그만큼 이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점은 인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후보마다 좀 특색 있게 네네. 좀 자기 일자리 정책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문재인 후보나 아니면 홍준표 후보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진영에서는 좀 진보적인 후보하고 대척점에 서 계시죠. 네. 호적인 후보 경우에 일자리 말씀하셨듯이 81만 개 또는 110만 개 일자리를 만들겠다라고 명시적인 네. 이제 좀 숫자를 좀 대통령의 제시했어요. 목표를 제시를 네. 하고 있고요. 다른 새 후보 안철수 후보를 비롯
유승민,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자리 목표량은 제시를 하지 않은 대신에 여러 그 대책을 통해서 일자리 문제를 자기가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는 말 그대로 이제 공약, 네. 이 약속으로 지켜지기보다는 그동안은 상당히 공허하게 네네. 선거 때만 좀 제시되는 형태가 되는데 요번만큼은 좀 일자리 문제가 이만큼 심각하니까 그 공약 어느 후보가 되든 간에 공약을 내세운 만큼 일자리 문제가 좀 잘 해결하길 바라는 그런 아마 국민들의 어떤 시선이나 제 개인적인 바람도 있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인다 한다면 또 하나의 좀 후보들의 일자리 정책을 비교해 왔을 때 문재인 후보하고 심상정 후보는 저희 정부의 역할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 주도를 내세우시더라고요. 예, 공공 내지는 정부 주도의 공약을 좀 강조하면서 이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81만 개의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네네. 만들면서 일자리 문제를 민간이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마중물로서 저희 정부가 보다 이제 촉진적인 역할을 하겠다라고 강조하게 되고요. 네. 아울러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진보정당 후보인 만큼 보다 공공적인 책임 내지는 정부의 역할을 좀 많이 강조하는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규제하거나 네, 여러 맞습니다. 가지 기업들이 더 많은 일자리 내지는 일자리 양이나 질을 높일 수 있거나 늘릴 수 있는 그런 식의 공약을 제시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파악이 되고 다른 한편은 이제 홍준표 의원서부터 안철수,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정부 공공보다는 민간 주도를 기업 하시죠. 네. 내지는 시장 중심의 일자리 해법을 내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런 점에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중간적인 위치에서 뭐 비정규직 대책이라든가 최저임금이라든가 그런 점에 있어서는 민간 부분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공공적인 역할을 강조하는 그런 좀 또 특색 있는 공약을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 이명박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10년 동안에 사실 후자에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하거나 그렇죠. 시장 주도의 어떤 일자리 해법을 크게 강조하면서 정부 정책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됐다는 점을 보거나 네. 아니면 현재 일자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점을 들어서는 다음 정부에서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아무튼 정부가 네네. 일자리 문제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앞서 인터뷰 시간에도 지금 저희가 교수님하고 얘기했던 부분이지만 성장률이 올라가고 있다. 기업의 환경들이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많이 하지 않는다. 뭐 여러 구조를 얘기했지만 지금 그 면을 봐도 정부라든지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일자리 확장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물론 이런 정책 방향을 두고 이미 언론에서도 그것이 맞다 틀리다. 네. 저처럼 이제 공부하는 연구자들도 그 시각에 따라 좀 논란이 되는데요. 네네. 저는 현재 시점의 일자리 문제가 구조적으로 단순히 기업들한테 맡겨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그동안 10년 내지는 그 이상의 기간에서 확인됐기 때문에 공공적인 역할에서 좀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것이 소득으로 소비로 그리고 다른 민간 부분의 어떤 모범이 되거나 아니면 좀 파급이 되는 방식의 정부의 어떤 역할을 좀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뭐 마지막 질문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일자리의 질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지 않겠다가 아니라 중소기업의 처우와 고용 환경이 너무 열악하다 이런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런 기존 문제, 기존의 어떤 대기업과의 불평등한 구조 이런 것들에 대한 해법 좀 핵심만 몇 가지 제안해 주시죠. 예. 그 일자리 질의 문제인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일자리 양도 양이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일자리 질의 문제인데 좀 간단하게 그 해법으로 얘기되는 것은 공약에서도 이미 5 주요 후보 같은 게 공통적으로 제기하는 게 최저임금. 그러니까 저소득 노동에 대해서 일자리 질을 높이는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첩경이 최저임금을 올려서 그만큼 소득을 끌어올린다라고 해서 공통적인 정책 공약으로 제시되고 있고요. 그리고 비정규직이나 중소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노동관계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거나 사회보험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많이 발견하고 통계에서 잡히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근로감독 행정을 좀 강화해서 우리나라에 일하는 모든 근로자를 한다면은
비정규직이든 중소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이든 간에 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비정규직에 안고 있는 여러 차별의 문제를 좀 해소를 하고요. 노동 정책을 넘어서는 얘기지만은 중소기업의 그런 열악한 노동 환경은 중소기업의 낮은 수익 구조 때문에 비롯되는데 그런 어떤 대기업하고 원화청 거래, 불공정 거래에서 비롯된다는 점에서 경제 민주화도 같이 좀 추진이 되면서 이런 노동의 일자리 질도 개선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입니다. 예, 새로운 먹거리가 아니라 지금의 먹거리 해오던 것만이라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도 함께 느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이병훈 교수였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경제 생활을 위한 시간. 경제수사대. 네, 방패가 진화하면 창도 진화하듯이 각종 범죄의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금융범죄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은 젊은 여성들을 주로 타겟으로 한 보이스피싱 사례 집중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외로 젊은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고 피해가 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대책 마련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이수인 선임조사역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이스피싱 워낙 많이 알리고 대응하고 있어서 줄어들고 있긴 한데 좀 여러 가지 다른 경우로 발생하고 있고 또 수법도 좀 바뀌고 있죠? 예, 맞습니다. 2016년 중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는 2015년 대비해서 20% 이상 감소하였습니다만 하루에 5억 원 가까운 피해액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소폭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수법이 기존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에서 대출을 빙자한 수법으로 전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보이스피싱이 줄어들긴 하지만 대출 빙자형으로 수법이 바뀌었는데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정부기관 사칭이 여전히 좀 이건 협박형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20, 30대 젊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정보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서 저희 금융감독원에서는 소비자 경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검찰,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해서 접근한 뒤에 당신의 계좌가 명의 도용 혹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까 국가에서 안전하게 돈을 보관해 주겠다면서 피해금을 특정 계좌로 보내도록 유도하거나 직접 만나서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기범이 피해자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금융감독원 건물 인근에서 현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점점 대담해지고 있어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예, 협박이나 이렇게 윽박 질렀을 때 좀 거절을 잘 못하는 그런 특성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20, 30대 여성을 타겟으로 또 범행이 늘어나는지 걱정되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은 20, 30대 여성이 지금 이런 피해를 당하고 있는 건가요?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수사기관 및 금감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약 3,000건 정도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20, 30대 여성의 피해 건수가 7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총 175억 원 정도였고요. 동년배 남성에 비해서는 약 10배 가까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주로 결혼자금 등을 위해서 모아두었던 목돈을 피해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금을 전달한 사례도 상당수임을 감안할 때 실제 피해 금액은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이 기관 사칭의 3,000건의 70%가 20, 30대 여성이다. 이 자녀를 두고 계신 분이나 동생 혹은 친구 있는 분들은 지금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범행하는 사람들, 이 나쁜 범죄자들이 20, 30대 여성을 표적으로 삼는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저희가 파악할 때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젊은 여성들이 보이스피싱 표적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20, 30대는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사기, 사건 등 범죄 사례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 경험이 적어서 사기에 대한 의심이 적고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회 진출이 빨라 목돈을 모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로 20, 30대 여성은 사기범이 범죄 사건 연루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하면서 급박하고 고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할 경우에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서 주변에 조언을 구할 생각도 못하고 사건에만 몰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기범들은 주로 법규나 상사의 지시사항을 잘 준수하는 사무직 여성들에게 접근을 하게 되는데 네. 이때 사건 번호, 명의 도용, 계좌 안전 조치 등 전문 용어를 구사합니다. 네네. 스스로 전문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권위와 지식 정보를 갖춘 것처럼 포장한 사기범이 접근할 경우 쉽게 믿게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현금 편취 수법 같은 경우에는 그 현장이 적발되어도 여성은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제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기범들이 여성들에게 접근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돈을 남자들보다 빨리 모았을 가능성 또 상대적으로 약한 부분. 이거 2차 범죄까지 걱정될 정도인데 금융감독원은 어떤 조치 취하고 계십니까? 저희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대해서 20, 30대 여성의 고액 현금 인출 요구 시에 보이스피싱 피해 위험 안내를 강화하도록 지도하였고요. 네네. 20, 30대 여성이 주로 사용하는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서 수사기관 및 금감원 사칭 보이스피싱 수법과 사기범의 목소리를 집중 전파할 계획입니다. 네. 자, 이 정부 기관이나 금감원 등의 기관을 사칭해서 돈 달라고 하면 무조건 범죄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전화 오면 끊고 잠깐만요. 1332 금감원에 전화해서 확인해 볼게요. 이 방법만으로도 피해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 이수인 선임조사역이었습니다. 네, 생생경제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일자리 문제 사람에게 투자하십시오라는 의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년 책임질 긴 정책 부탁한다고 했고요. 젊은이들의 신선한 아이디어 좀 활용해야 된다라는 의견들 오늘 의견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후 3시 10분 세대가 공감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김우성의 생생경제였습니다.